안녕하십니까. 조영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복한 이별을 위한 실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이제 웰다잉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그때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 웰다잉이란 아름다운 인간다운 그런 존엄한 삶으로서 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마무리보다는 과정이라는 데 방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중에서는 후회나 미련이 없도록 스스로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웰다잉은 이제 생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결과를 위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한 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이 논문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과연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임종 전후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것을 보시고 저 기준에 맞춰서 나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임종을 하기 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 정말 잘 살자. 어쩌면 이것이 웰다잉의 기본 취지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좀 잘 살자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될 준비를 하자. 그래, 죽음을 좀 준비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제 임종기가 됐을 때는 이제 무의미한 삶의 연장을 좀 하지 말자. 다시 말하면 연명치료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존엄성을 잃지 않고 편안하고 끊임없이 의료진과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그 떠날 준비를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운명을 달리했을 때 임종 후에는 남겨진 이 가족과의 감정 이런 문제들도 찌꺼기가 없이 좀 잘 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발견된 좋은 죽음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저는 어느 날 교육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나요? 그랬더니 한 분께서 손을 들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유, 내가 걔 때문에 눈을 못 감어. 걔 때문에 걱정이야.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40살 먹은 이제 따님이 있는데 아직 미혼이라는 거죠. 내가 제 결혼을 못 신 게 아니야. 저것만 저 숙제만 풀면 내가 여한이 없을 텐데 라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걱정거리를 갖고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눈 못 감어. 그렇죠.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이제 뭐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내가 죽기는 죽되 그래도 근심이나 걱정이 없다라는 뜻이 이제 사이무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이제 임종 전에 이렇게 준비를 잘 하게 된다면 바로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인과법이 적용이 된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이제 사전에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 가지들이 떠오르게 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많은 사람들과 이별을 경험했던 이제 그 호스피스 활동을 하셨던 한 외국의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죽음을 목전에 뒀던 많은 그 환자들에게 한번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견들을 쭉 모아보니까 이제 무려 25가지나 남았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말 못한 것이래요. 두 번째,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한 것. 세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 그리고 정말 죽도록 일만 한 것. 과음한 것. 고향에 자주 못 간 것. 감정에 치우쳐 행동한 것. 이런 것들을 꼽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후회하지 말고 이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시간이 없죠. 몸은 또 그렇게 기능을 하지 못하죠. 이미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니까 고향에 가지 못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얘기하려는데 그런 기력도 없고 어쩌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얘기했던 이 후회하는 것은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죠. 예, 정말 커다란 부를 이루지 못한 것,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것,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한 분들은 여기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바로 어떤 것들이에요? 바로 저런 것들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 못한 것. 만약에 저것이 그러한 후회하는 것이 될 것이라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아낌없이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 것이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될 것이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삶을 사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우리보다 삶을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의 그런 교훈들을 이제 잘 내 아이에게 적용해서 생활에 실천하면 될 거 아닌가. 그렇다면 바로 저분들의 저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제 일상에서 후회하지 않고 미련을 갖지 않고 회한 없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좋은 지침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맙다고 얘기하라.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라. 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그리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리고 죽도록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휴식도 취하고 충전도 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성을 잃을 정도로 너무나 과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고향에 못 갔다면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떠나라 이거죠. 그리고 감정이 치우쳐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손상이 되었다면 빨리 가서 사과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글을 보면서 떠오르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품성이 상당히 좋았던 친구였습니다. 성장 후의 모습은 보지를 못해서 그 모습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고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부고였습니다. 공교롭게 지방에 있어서 그 시간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문자를 보내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경과됐을 때 또 부고장이 날아왔습니다. 봤더니 이번에는 부친상이라는 부고가 아니라 본인상이라는 부고였습니다. 제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친구가 희생자가 됐던 것이죠. 그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 부고를 알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대상이 제가 만나고자 했던 그 친구라는 모습을 보고 사실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저의 게으름을 탓했습니다. 그때 연락이 됐을 때 비록 문자로 연락은 한 것이었지만 그때 연락이 됐을 때 한번 찾아봤다면 그의 모습을 네 가슴에 담아둘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그가 떠나고 난 후 어렵게 구한 사진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쉬웠던 때가 아니었는가. 자, 그래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커다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런 소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끼지 말고 한번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조사한 자료를 또 봤더니 저런 것들이 또 나왔습니다. 첫째가 뭐냐? 더 저축할 걸. 아마 지금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아쉬움이 더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저축할 걸이라는 그런 아쉬움. 그다음에 가족 아내에게 더 잘할 걸. 사실은 저걸 보면서 저는 가슴 아픈 장면 하나가 딱 떠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이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문을 딱 두들기자 한 분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려던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마치 이삿짐을 싸놓고 이사를 가기 전처럼 바닥이 아주 지저분하고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되나요? 그러자 뜻밖의 그 어르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거실에 왜 신발을 신고 들어와요? 신발 벗고 들어와야지. 이러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 하고 신발을 다 벗고 들어갔더니 방 안이 그렇게 지저분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봤더니 이 어르신은 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거의 사물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 방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엄청나게 많은 이 바퀴벌레들이 막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갖고
이제 그분을 도와드리고 이제 바퀴벌레 약을 사다가 이렇게 쭉 뿌려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혼자 지내고 있는데 가족이 있답니다.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연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그를 찾아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자, 누구의 잘잘못인지는 가릴 수 없지만 이 회복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혼자 방치된 그 어르신을 보면서 무척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한번 방문했을 때는 몹시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지난번보다는 더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내가 지금 한 5일째 굶고 있어 라고 말이죠.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그 장면이 지금도 이렇게 서원합니다. 분명 식구들에게 잘했더라면 그 원만한 관계가 유지됐더라면 저렇게 방치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상처를 입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내 돈만 뜯어가려고 하지 나를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람들에 대한 이 불신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늙어서 함께할 친구를 사귈 것. 친구, 그렇죠. 나의 심정을 가장 잘 공감해주는 대상이 친구라는 존재이죠. 굳이 뭐 많은 필요는 없어도 적더라도 깊이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한두 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날 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명절에 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집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 며느리가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좀 그렇게 지내세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애들 다 죽었어. 라고 말이죠. 건강한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야 이렇게 이제 정담도 나누고 하소연도 좀 하고 속풀이도 좀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또한 안타까움. 저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해서 이제 부지런히 친구들도 만나서 얘기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옛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사정도 듣고 공감도 하고 비록 같은 반이 아니어서 잘 몰랐던 친구지만 바로 동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벽 없이 곧바로 친구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나이 들어가는 그 친구들에게 소중함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의 대화를 좀 많이 할 것. 실제로 자식들과의 대화가 없는 집안들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반성도 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아이와 좀 편하게 좀 지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난번에 아들 녀석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버지는 저의 멘토입니다 라고 말이죠.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던 그 녀석에게 이런저런 조언해주고 가이드해주고 하다 보니까 속내 깊은 얘기를 늦은 밤까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가진 건 없지만 그렇게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이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소원하지 않게 지내는 것 정말 다행이 아닌가.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열어준 그 아이에게 참 고마움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건강관리, 치아관리를 좀 잘할 걸. 실제로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플란트를 한 많은 사람들, 많은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치아관리, 이 건강을 잃으면 참 많은 것을 잃게 되지만 어떤 것 하나 쉬운 건 없죠. 조그만 고통조차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치아나 이렇게 평생 써야 될 이런 것들은 눈여겨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 것. 어느 날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는 은퇴를 했습니다. 가끔 이제 들어오는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목공이라는 걸 좀 배우고 싶어. 하고는 얼마 후에 집 근처에 있는 목공소를 찾아가 이제 목공 일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씩 깨우치고 배워가는 과정이 그렇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도 아이고 좀 손재주 좋으십니다. 재능이 있으시네요. 이 말을 듣고 더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제 우연찮게 배우게 된 이 목공이지만 내가 만든 내가 작품을 갖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나는 참 좋네. 이것을 나의 평생 가져갈 취미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바 있습니다. 바로 7번째도 그런 것이죠.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좀 개발을 해라. 그러면 이제 뭔가에 몰입할 수 있다면 그 시간들이 이렇게 헛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죠. 가끔 도서관 가보면 나이가 지고 다시 머리가 허여신 어르신들이 이 책을 읽으며 독서 삼매경에 빠진 모습을 보면 참 흐뭇한 그 미소를 짓게 되는 경우가 곧자리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일기를 쓰고 좀 기록을 해야되라. 실제로 아마 그 일기에 대한 추억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어린 시절 그 숙제 하나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기록하는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좀 멀어지는 것 아닌가. 지난번에 어느 어르신께서는 70이 넘으셨는데 하루 일과를 어떻게 마감하십니까? 여쭤봤더니 꼭 그날 한 일들을 메모를 이렇게 남기신다고 합니다. 기록을 하시는데 그 일기 쓰시기가 벌써 한 50년째 되셨다고 하시더군요. 얻은 게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내가 지난 삶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내일을 계획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노라. 그래서 요즘도 가능하면 글을 쓰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걸 듣고 참 존경심이 생겼던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제적인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죠. 그래서 연금과 보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녀 양육에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까 본인 노후 준비가 많이 부실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게 아마 현실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지금부터라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도전하고 여행도 많이 다녀볼 걸. 이런 그 아쉬움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어떤 분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여행하시면 되시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할 수 없다. 그 대신 나는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세계 여행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재치 있게 대답을 하시더군요. 텔레비전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게 있죠. 뭐 세계 테마 여행,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걸 보면서 대신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저런 것들을 보면 거창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필요할 때 배우고 그다음에 필요한 취미도 한번 해보시고 글도 써보시고 그다음에 여행대 보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3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후회 모습이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 사이의 이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죽하면 이 관계의 단절 속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의 경우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자, 적어도 내 생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가정관리를 좀 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식당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어렵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오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쪽 테이블에 앉아 계셨던 그 팀에서 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마 그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마 자녀들이 돈 쓰는 게 아깝고 불편해서 그러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어머니쯤 되어 보시는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이런 데를 다 와. 늘상 집에서 먹는 건데 못하러 여기 와서 돈을 쓰고 여기서 밥을 먹어. 그러자 이 큰 소리에 이 자녀들은 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특별한 또 기념일이고 하니까. 기념일은 뭐 대수야. 그냥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되지. 왜 이런 데 와서 돈 써? 순간 사람들은 그들을 주목을 했고 그 시선을 느꼈던 이 자녀들은 안절부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은 어렵게 돈을 모아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좋은 음식 대접하고자 모셨지만 물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돈 쓰는 것이 아까워서 그랬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께서 내가 돈 쓰는 것을 아까워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머니 여기 왔으면 그냥 조용히 드세요. 이런 표정들이 그 얼굴에 이렇게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아마 그분들이라면 다시는 또 그 어머니와 아버님을 모시고 다른 식당에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준비해 준 자녀들의 마음을 좀 읽어보시고 거기서 그냥
얘들아 고맙다. 너희들이 정말 애썼구나. 내가 이런 데를 와보고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드셨으면 이 자녀들도 이렇게 참 커다란 보람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하십시오. 제가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형님이기 때문에, 선배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대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던지는 이런 말 한마디가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사람은 이성과 감정이 비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9개를 잘해줘도 1개를 섭섭하게 하게 되면 그 섭섭한 한 가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녀들이 선물을 사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받아주십시오. 비록 돈은 많이 쓴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고맙다. 정말 따지지도 말고 평가하지도 말고 그냥 고맙다는 그 마음 하나만 충분히 표현해 주시게 된다면 선물해 준 그들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를 꼭 해주시길 기대를 합니다. 옛 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언경즉 초우다. 말이 가벼우면 곧 근심을 부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말로 인한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상대방이 잘못했다면 용서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자, 임종 직전에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순간,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순간 미안하다고 아주 용서해 주시는 그 너그러움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기꺼이 그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용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실수와 용서를 이어주는 것은 사과이다. 그렇죠?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매개가 되는 것은 바로 사과라는 행위입니다. 참 사람들은 재미있게도 이런 어리석음들이 곧잘 나타납니다. 자, 낯선 사람을 만나면 상당히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어쩌면 평생 한 번 보고 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족만큼 소중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가족인데 그들에게는 너무 쉽게 막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경험을 하나 고백을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서울에 엄청난 눈이 내렸습니다. 새벽 시간이 됐는데 아이는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그래 어디야? 빨리 들어와야지. 어디야? 저 들어가고 있는데 택시비 좀 주세요. 택시비? 그래 얼만데? 6만 원이요. 뭐? 택시비가 무슨 6만 원이야? 일단 빨리 와.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비를 지불하고 저는 화를 벌컥 냈습니다. 야, 이 녀석아, 일찍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그리고 택시비가 6만 원이 뭐야? 너 지난번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루 일하고 나서 6만 원 받고 몹시 힘들어하고 며칠을 쉬었는데 그렇게 돈 아까운 줄 몰라? 이렇게 그냥 저는 그가 무사히 귀가한 것보다는 늦게 들어온 것 그리고 돈이 나간 거에서 초점을 맞춰서 그를 막 다그치고 꾸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견디기 힘들어서 아들 녀석은 나 나갈 거야! 하고는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나가는 아이를 붙잡고 앉혀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너 왜 늦은 거야?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입대를 앞둔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너는 언제 입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잔할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한 친구는 올 수 없으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해서 서울 근교에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입대를 앞두고 이제 서로 언제 입대하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친구는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급성백혈병으로 군대는커녕 생사를 헤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상황을 알게 된 이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회복을 기원하면서 그날 이렇게 문병을 마치고 셋이 모였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스러운 모습에 이 녀석들은 한잔을 하게 되었고 이제 취한 아이들을 이제 먼저 돌려보내기 위해서 아들 녀석은 하나씩 택시를 태워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하철 정점 근처였기 때문에 지하철만 타면 집까지 쉽게 올 수 있어서 차비를 줘서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폭설로 인해서 결국은 바로 지하철이 일찍 끊기게 되었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 택시비를 좀 줄여보려고 낯선 그 길을 몇 정거장 걸어오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택시를 탔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 사정도 뭐 알지 못하고 꾸중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들 녀석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돌아와준 돈 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사히 귀가해 준 녀석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실수했다면 정말 용기 있게 사과하십시오. 어쩌면 그게 계기가 되었는지 녀석과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을 했고 이제 인생의 멘토처럼 많은 얘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사과하십시오. 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분명 그 잘못된 관계가 있었다면 용서하는 노력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떠날 때 주변이 굉장히 쓸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가족의 배웅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말이죠. 같이 공부했던 한 분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어머니 댁에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이 노인네 냄새가 나는 것이 싫다고 항상 환기를 이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 관련된 물건이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혹시 자기로 인해서 언짢은 것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있었다면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머니께서 떠나실 준비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이 관계에 상처받지 않고 떠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이렇게 꼭 쓰셔서 관계를 반드시 회복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시길 기대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존중해 주시고 더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바로 이제 이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해란 뭐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과정에 대한 배려. 이것이 이해가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아이가 늦었다는 그 결과만 보고 저는 꾸중을 했지만 왜 늦었는가 그 과정을 알고 나니까 제가 충분히 사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가족과의 관계는 정말 꼭 반드시 회복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수많은 가정의 모습이 있지만 남 같지 않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을 항상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하는 관계, 그것이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더라도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꺼이 나를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록 내가 떠나더라도 그 공간에 가면은 엄마와 함께 했던 그런 추억이 있고 저쪽 공간에 가면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런 추억이 남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기억은 머리에 남지만 추억은 가슴에 남는다고 말이죠. 이 아름다운 그 추억이 가슴에 많이 남을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들을 꼭 해보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말조심하시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것이 이 건강이라는 것이죠. 이 건강이라는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그 건강을 유지하시는 노력들을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 다양한 건강법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이제 실천해 보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매일 아침 산에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이렇게 걷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 어느 방송에서인가 혹시 건강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맨발로 걷는 것이 좋다는 방송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랑 같이 살고 있다면 이 발 마사지를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 이게 건강도 도모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서로의 그 사랑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곧잘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이 사랑을 가꾸는 하나의 방법으로 발 마사지를 꼭 권합니다. 장비도 많이 필요 없죠. 발에 크림 바르고 이 도구를 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지압을 해주면 되니까 바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서로의
건강도 도모하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방법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 분당과 서울에 있는 한 병원의 그 공동 연구팀에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가장 심각한 이 건강을 위협하는 그 병 중에 하나가 이 치매이죠. 이 치매와 관련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팀은 물리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 예를 들면 식사 보조를 해주고 물건을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물리적인 그 지지와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자주 들어주고 비밀을 털어놓고 얘기하고 걱정을 나누고 문제를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정서적 지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조사를 했고, 그것들이 이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를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연구 결과 물리적 지지는 이 치매에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들이 현저히 낮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저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61%나 됐고, 알츠하이머 같은 병은 무려 66%나 될 정도로 이 발병 위험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치매 환자들의 고통을 보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정서적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들도 내 주변에 두고 나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정서적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이 치매는 겉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아주 심각한 질병이 아닌가. 예전 한번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그때 식사 수발을 할 때였습니다. 아주 점잖게 차려입으신 신사분이셨습니다. 네. 이제 식판이 이렇게 나왔고, 이제 식기의 뚜껑을 이렇게 딱 열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보조하기 위해서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는 순간 그 점잖해 보이셨던 어르신은 갑자기 이 밥주발을 딱 드시더니 입에 그냥 털어 넣으시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화들짝 놀라서 이 밥그릇을 뺏으려고 했더니 힘이 얼마나 센지 놓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계셨던 선생님이 저 어르신은 꼭 밥 드실 때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치매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좀 잘 보조해 주십시오. 어렵게 밥그릇을 내려놓고 하나씩 이게 수발을 하고 있는데 그 옆쪽에 치매 환자께서는 입안에 밥을 떠 넣어드리자 모두 다 뱉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입 밖으로. 그를 보조하고 있던 그 봉사자는 무척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치매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한 정신을 갖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 육체를 통제하는 그런 정도의 그 건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건강 문제들이 있지만 특히 이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죠. 강의하시는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제 70대가 되신 어머니께서 뜻하지 않게 치매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한창 강의 중인데 전화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면 파출소나 이런 곳에서 연락이 온답니다. 어머니 길을 잃으셨으니까 모시고 가라고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원하는 거리만큼 지팡이 짚지 않고 걸어갈 수 있고, 원하는 높이만큼 사람들이 부축하지 않고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건강. 단순히 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이 정신적 건강 또한 무척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자신.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갈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모지스 할머니라는 분, 전문적으로 미술 교육을 배우시지는 않으셨지만 76세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이 팔리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화가로서 이제 이름을 얻게 되었고, 92세에는 이 자서전도 출간하셨고, 93세에는 타임이라는 잡지에 이제 표지 모델로도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101살 때까지 그림을 그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76살 드신 분이 무슨 그림을 배우세요? 곧 돌아가실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에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화가로서 이름을 날리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생을 쭉 반추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삶이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혹여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 중에 이 나이에 내가 뭘 해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기에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나이가 훌쩍,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훌쩍 들었을 때 그때 뭐래도 할 거리라고 이렇게 뒤늦게 얘기한다면 그 또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저희가 웰다잉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할머니를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다 나가고 손주들이 떠나면 집안에 홀로 덩그러니 있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희는 그 과정 중에 할머니에게 그림 책자를 하나 이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빈 그림이었고 색연필을 동봉했기 때문에 그 색칠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고 나서 여쭤봤습니다. 지난번 보내드린 그 책자에 색칠은 잘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재미없어 시시해 하면서 하지 않았는데 이분께서는 그거 내가 10장 했어, 10장. 남들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을 무려 10장이나 했다고.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그 색칠하는 것이 너무 재밌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마침 손녀가 미대에 진학했는데 아마 내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재미있게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상담이 끝나갈 무렵 이 책도 하나 보내줄 수 없어? 나는 이제 이 그림이 내 생활의 전부야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모지사 할머니가 우리나라에 계셨다면 92살 되신 김디엽 할머니께서는 물론 아들이 화가이긴 하시지만 그녀 또한 뒤늦게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하셨죠. 70 넘어서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하셨는데 바로 지난달까지 전주, 울산 이런 지역에서 전시회를 할 정도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96세 김대엽 할머니도 우리나라에 실제로 계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개발하는 방법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여행을 떠나자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무엇을 하자 하는 것들도 좋은 자기 개발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만에 맞는 나의 상황에 맞는 환경에 맞는 나의 여건에 체력에 맞는 그런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쭉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친구 같은 목공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아는 동료 한 사람은 상위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공부하는 분들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할머니처럼 그림을 그리시는 분, 글을 쓰는 분 아주 다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먹고 싶은 것 먹는 분들도 계셨고 또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것 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후회될 만한 것들을 잘 찾아보시고 남은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개발시키게 된다면 이제 아름다운 이별의 순간 미련도 후회도 회한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3가지 관계와 건강과 자기 자신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점에 초점 맞춰서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제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웰다잉 10계명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의 그 힌트들, 단서들을 얻어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첫째는 살아온 삶의 날들을 한번 이렇게 기록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주치의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고 싶은 일의 목록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그걸 작성을 했으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생활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떠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상실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한다면 그 상실감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5번째도 상당히 중요한데 유언장 이걸 한번 꼭 작성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자필로 쓰셔야 됩니다. 타이핑이나 이런 것은 전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들을 적으시고 두 번째는 그 작성 연월일 그리고 주소 본인의 이름 그리고 도장을 꽉 찍는 이 합법적인 절차를 갖춰야 유언장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 준비하지 않고 떠났을 때 이 남은 가족들이 분란 일으키지 않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할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떤 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후견인들도 한번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도 저는 추천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꼭 한번 작성을 해보십시오. 저도 이제 작성을 해서 항상 소지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 불능 상태가 됐을 때 의미 없는 연명 치료하지 말자. 그래서 뭐 인공호흡이나 그다음에 뭐 혈액 투석이나 암을 위한 투약 이런 것들은 저는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의사를 밝혀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저는 그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의향서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관련된 지사에 가시게 되면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안내해주고 그걸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꼭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내 목숨을 내가 의사결정하는 것이죠. 자, 중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엄청난 의료비는 들어가고 있는데 자녀들은 형편이 넉넉치 않아요. 그렇다고 회생 가능성도 없고 생존 가능성도 없는데 그냥 무의미한 연명 치료만 하고 있을 때 아들, 딸 이런 데 사람들이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결정했다면 아마 도의적인 부담감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 삶에 대한 의지를 내가 스스로 밝히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꼭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작성하기를 한번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장례 의향서 또는 장례 계획서 이런 것들도 자녀들이랑 얘기를 해서 그 뜻을 평상시에 좀 많이 밝혀놓으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품을 정리합시다라는 거죠. 어떤 흔적 없이 이제 스스로를 정리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꼭 한번 작성을 좀 해보십시오. 가훈 같은 경우도 좋죠. 아직 가훈이 없었다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말도 남기고 싶었어요. 심고 가꾸고 거두고 그리고 나눌자.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아이들한테 평상시 하고 싶었던 말인데 그런 말들은 또 죽기 전에도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10가지를 제시했지만 이것 말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나름대로의 이런 정리하는 방법들을 좀 준비하셨다가 바로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정말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에는 이런 말이 있죠.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라고 말이죠.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저것을 준비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희망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 못하면 그건 못하죠.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